바꿨습니다. 요. 네, 저기에 저장하는 걸로. 자, 보도록 할게요. 다시 길모퉁이를 만난 사람. 다시. 자, 양 기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시민적이고 서민들의 삶. 맞습니다. 소시민적. 그리고 소시민. 그리고 서민들의 삶. 이런 것들을 좀 주제로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고3 때 되면은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인기에 썼는데 많이 실려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 좀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얘기했죠, 그다음? 제목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길모퉁이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제목의 의미는? 평범한 이유. 맞습니다. 그냥 제목에 평범한 이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범한 이웃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길모퉁이를 만난 사람. 이럴 때가 무슨 내용이 될지 알겠죠?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짤막하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볼게요. 첫 번째. 이거 다시 창창 해볼게요. 북한산 자락에 들렀어요. 자, 북한산 자락 가로치시면 됩니다. 이 북한산 자락 같은 건 뭐예요? 북한산 자락. 북한산 자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간적 배경이라고 표현해요. 공간적 배경. 이렇게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두시기 좋습니다. 그쵸? 미치세요. 44철 웅장한 자연의 작품을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 동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동네의 특징. 근데 이거 소설이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로 할게요. 우리 동네 특징 첫 번째. 뭐 했다? 첫 번째 뭐다? 북한산자. 자연을 느낄 수 있다. 아, 자연. 자연을 자연 풍경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는 자연 풍경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소설이라고 그랬죠? 몇 인칭이에요 이거? 1인칭. 복수? 아니 무슨 생각? 복수 아니면 서술자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나가 등장해요. 1인칭이죠. 1인칭 무슨 시점이야 이거? 관찰자. 맞습니다.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되어 있다. 전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뭐였어요? 내가 주인공이 내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듣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미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면 예술인들, 자 예술인들 만날 수 있다고 주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술인들. 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예술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술인들 뭐가 나오냐면 우선 미술관에 두 개 있어서 화가들이 자주 모이고 예술인들 뭐가 있었어요? 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는 미술 애호가들의 밖에도 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미주세요. 여기 소설가나 시인들이 여러 번 살고 있어 이 동네 주민들은 얹어놓고 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그랬어요. 화가들뿐만 아니라 시인이나 그렇죠? 소설가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얼마나 동네 채널을 펼쳤는지 앞으로 이 동네 이사 오겠다고 마음먹은 소설가나 시인도 부지기수 엄청 많다는 뜻이죠. 이 밖에도 음악이나 방송, 언론에 조사하는 사람들까지 가끔 만나게 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인지 방문객들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동네는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의 특색 세 번째 밑주세요. 거기 규모가 작은 카페들이 아주 많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카페들이 많다. 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흔히 동네 앞길을 우리는 카페거리라고 부르면서 일일이 세우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수십 개의 카페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각각 내려오고 있는 밑줄 여기도 상호들은 또 얼마나 예술적인지 카페들을 쭉 있다 보면 한편의 서정시를 감상하는 기분이 되긴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카페 간판이 무슨 역할을 할까? 카페 간판 이 네 번째세요.
이 간판에 네모스 이런 것들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동네 분위기를 예술적으로 조성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카페 간판 같은 것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술적으로 왜? 얘네들이 어떻게 때문에? 서정시라고 해요. 카페 간판을 뭐라고 표현해요? 서정시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주 쓰는 그 동네 선배 말씀에 의하면 이들 카페 고객들은 거의가 쟁이라고 불리는 애들,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오는 쟁이와 근처의 쟁이들로 밤마다 북적거리는데 술 좋아하는 대학 교수들까지 합쳐서 카페 주인단을 먹여 살린다는 거. 그렇죠? 예술적인 동네 분위기 카페들이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예술가들이 모이는지 그 앞뒤 연결 상황은 나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층인 거죠. 하지만 이곳 카페들을 술 좋아하는 빈약한 주머니 선정들을 쟁이라고 넉넉하게 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태폐와 한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술집과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 미출세. 우리 동네에서는 카페조차 예술적인 것이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글쓰는 이의 시각이 어때요 지금? 이의 시각은 서술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수필이 아니죠? 서술자의 시각. 얘 시각은 얘도 당연히 동네에 대해서 어때요? 동네 예찬 쪽에 가깝습니다. 얘도. 그쵸? 이제까지 나는 우리 동네의 예술적인 분위기.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예술적인 분위기는 이 예술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술적인 분위기. 이걸 어떻게 조정된 거냐라고 뭐라 될 거예요? 이 내용 쳐보세요. 뭐랑 뭐? 두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거. 그 두 번째는 카페 거리가 있다는 거. 이 두 개가 있어서 예술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야 돼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술적인 분위기, 우리 동네 예술가라고 표현하고요. 카페 거리에 있는데 이 카페 거리에 있는 카페 간판들이 서정시 느낌처럼 동네를 예술적인 분위기로 조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약간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됐죠? 그래서 물론 끝없는 자기 문법과 한없는 자기 단련으로 고통의 창조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는 여기 밑주세요. 내게 감동을 준 두 명의 예술가. 이게 바로 뭐예요? 얘네가 중심 인물들입니다. 얘가 보려고 하는 중심 소개 인물들이죠. 두 명이죠. 뭐가 있었냐면 여태까지 긴 서두를 펼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 두 명의 예술가들이 만드는 작품은 어떤 것이고 또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앞내용, 뒷내용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뒷내용을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소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무슨 얘기를 해줄지를 미리 알려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한 가지 미리 말해두는 바이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술가를 보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 동네에 오면 된다. 그들은 이 동네의 한가운데 매일같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살고 자신의 진지한 예술에 몰두해 있으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이제 뒷부분에 이 뒷내용의 중인속의 인물들 두 명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있는 예술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진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 소설,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예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그 첫 번째 예술가입니다. 자, 밑줄 쳐보세요. 그 첫 번째 예술가. 여기서 그 첫 번째 예술가 누구였어요? 학교에서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술가는 먼저 쓰세요. 김밥 아줌마. 그러니까 여기서의 좀 내용이 이제 달라지죠. 앞에 있는 예술가가 좀 다릅니다. 김밥 아줌마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소설의 제목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모퉁이에서 오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평범한 이유. 맞아, 평범한 이웃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가들은 어떤 사람들? 평범한 이웃들에서 볼 수 있는 예술적인 면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이는 늘 흰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를 조각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도 일종의 조각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거 가르쳐 봅시다. 이게 무슨 효과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묘사부터 시작합니다. 특징을 묘사하는 거죠. 특징 묘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양 묘사죠. 이런 것들을 외양 묘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 언급이 없어서 뭐예요? 플러스 흥미가 유발되는 겁니다.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이가 빚어내는 작품은 뭐겠어요? 김밥 아줌마니까. 김밥. 맞습니다. 김밥입니다. 당연히 김밥이겠죠. 그이는 매일 아침 9시에 일터로 나와서 저녁 9시가 되면 가운을 벗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일터에서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남하고 싱거운 소리를 나눌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오히려 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얼굴이 어떤 얼굴? 약간 화를 내는 것 같은 얼굴. 그런 얼굴로 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므로 하기가 실증도 많지 않다. 묵묵히 일만 있는 그이를 우리는 또 가르치세요. 김밥 아줌마. 얘가 첫 번째 예술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근데 잘못이면 김밥 아줌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이가 만드는 작품은 자연히 김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주세요. 하지만 그이의 김밥은 보통 김밥과는 아주 다르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객관적인 것보다는 서술자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언제 먹어도 그이만이 낼 수 있는 담백하고 구수한 맛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이의 김밥은 절대 맛을 속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김밥 아줌마라는 작품 만들 때 이 작품이 김밥이죠.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막 화를 낸다.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에 실파정만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밥을 말고 있을 때 미추세리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 왜? 김밥 만드는데 집중하죠. 근데 아까 이 사람의 성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뚝뚝.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무뚝뚝하는 거예요. 이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참 그 부분 제가 까먹고 얘기했는데 앞부분에서 그이는 무뚝뚝하고 뻣뻣하다고 되어 있죠. 일터에서 그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그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거 무슨 제시라고 해요? 성격 제시 중에서 어떤 거였어요?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무슨 제시? 성격 제시 방법 두 가지 뭐 있었어요? 간접적 제시? 그리고 직접적 제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직접적 제시. 맞습니다. 이건 직접 제시입니다. 이거는 다소 무뚝뚝하고 뻣뻣하다 그 부분은 직접 제시예요. 직접적 제시를 얘기해요.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김밥 만드는데 집중한다 이렇게 되는 건 무슨 제시예요? 이런 건 그냥 아직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해할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김밥을 말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에다가 그런 게 무슨 제시예요? 그런 것들은 간접 제시입니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을 시키면 여전히 성질내면 일소를 놓아버립니다. 그이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미치세요? 오직 김밥을 만드는 그 행위만 몰두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나도 무심히 김밥 만드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당했다 합니다.
이건 뭐예요? 경험이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김밥 몇 뿌리가 터질 수술을 다 한다고 신경질을 내는 그이가 무서워서 주문한 김밥을 싸는 동안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 먹어본 그 김밥은 그이에게 당한 것 중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남을 만큼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쵸? 미추세요 여기. 그 김밥은 돈 몇 푼의 이익을 위해 말아진 그런 김밥이 아니었다라고 되는 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몇 푼에 이걸로 문제 많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뭘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보다 뭘 더 중요시해요? 즉 이익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김밥 만들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 에 몰두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만든 것에 몰두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은 뭐야?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두 글자 다른 말은 뭐라 그래요 또? 이게 바로 뭐예요? 정성이에요. 이걸 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걸 더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나는 그래서 그이의 김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김밥 아줌마가 예술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술가와 김밥 아줌마의 공통점은 뭐예요? 작품 만든다. 맞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몰두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예술가들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 별거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술가. 얘는 누구예요? 빵떡모자. 빵떡모자 아저씨. 기억나요? 네, 빵떡모자 아저씨. 얘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이제 막 50고개를 넘은 남자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에 얹어놓은 빵떡모자와 듬직한 뭉체. 이런 거 뭐라? 여기 가르치세요. 하루도부터. 그리고 늘 웃는 얼굴에 그이는 여기까지 가르치세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외양묘사라고 합니다. 외양묘사 같은 건 나오죠. 인물에 대해서 나올 때는 항상 첫 번째 뭐로 시작해요? 외양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1년 여태다 거의 빠짐없이 하루에 2차례씩 내가 사는 연주주택의 마당에 나타납니다. 자식들이 거듭나기거나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오르막에 입구까지 트럭까지 못 오르는 한겨울은 며칠을 지면 오전 10시야 무렵과 오후 4시간 어김없이 주홍휘장을 두른 그의 트럭을 볼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떤 성격? 빵떡 씨는 어떤 성격? 성실한 성격을 무슨 제시한 거예요? 성실한 성격을 무슨 제시? 이런 걸 간접 제시로 줬습니다. 이 부분을 간접 제시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렇죠? 그가 등장하는 모습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귀에 익은 바퀴 구르는 소리와 함께 운전하는 주홍 트럭이 언덕배기로 올라오고 차를 세운 다음에는 얼른 확성기를 들고 운전석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빵떡모자를 쓴 그는 확성기에 대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골라온 물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렇죠? 양파나 버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싱한 오이와 배추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는 빵떡모자는 뭘 파는 사람이에요? 채소 장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빵떡모자를 쓰면 채소 장수입니다. 써놨어요.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을 또 알 수 있죠? 처음에 정체를 밝혀줘요? 안 밝혀줘요? 안 밝혀줍니다. 그냥 처음에는 어떤 묘사랑 흥미볼 만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술가 이랬대. 됐죠? 장수 아니에요? 장수라고 쓰지. 세수장수. 세수장수. 됐죠?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드는 것이다. 자, 여기서 미치세요. 언덕배기를 내려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이웃 동네에 시장이 나오는지라. 이게 바로 뭐예요? 동네와 시장의 거리가 어때요? 멀다. 말씀해요. 동네와 시장 거리가 이렇기 때문에 얘가 더 성실하게 일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를 찾는 이유겠죠? 이게.
찾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은 대부분 그에게서 필요한 먹거리들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뜨내기 행상 트럭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단거리지나 물건만큼은 믿고 사도 좋습니다. 하기야 그에게는 자신의 트럭에 있는 온갖 야채와 과일이 국내 최고라는 자신이 차고 넘칩니다. 최고의 품질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장사에 대한 그의 수준은 실제 있어도 과히 틀린 바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구의 자부심이에요? 아저씨의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그쵸? 이거 이 사람이 얘기한 거겠죠? 그쵸? 그는 오이 하나를 사러 손님일지라도 자신의 이 오이의 상태는 어디이고 도매가 또 얼마나 높은 세상인가를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늘 입이 쉴 새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쵸?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사간 고구마가 과연 꿀맛이었는지 엊그제 사간 배추를 사간 게 여러 번 상사가는지도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여 고객의 불만이 과락시에 그런 행여 고객의 불만이 프로젝트를 하면 그는 아예 장소가 보고 그것에 규명에만 매달린다 라고 되는 거. 이런 것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 뭐예요? 어떤 성격? 고집. 어? 좀 좋게 얘기해야죠. 고집이 아니라 이건 좀 좋은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열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하나 플러스 책임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외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김밥아줌마랑 똑같아요. 이 사람도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신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고객에 대한 생각,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나라는 인물을 보기에는 얘도 예술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솔직히 내용이 되게 별거 없죠? 그렇죠? 내용이 엄청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같이 읽어는 보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구마가 닳지 않은 것은 사는 과목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고구마를 동네 시장에서 떼온 안목이 모자라 이게 미쳐져요. 그런 고구마를 동네 시장에서 떼온 자신의 안목에 모자라셨는지를 속 시원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얘가 이거 또 책임감도 있고 플러스 뭐냐면은 반성적이에요. 그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바로 주홍트럭의 주인이 빵똥모지 안 쓰인 거다. 그럼 이것도 직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예요? 이것도 간접 제시입니다. 이런 것들도 행동으로 통해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한 행동 제시로 뭐 한 거예요? 간접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작품의 특징 갈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갈등이 특별히 없습니다. 소설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갈등이 있으면은 발단 전개 유기절정 결말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구성을 따르지를 않고 있어요. 이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소설을 넣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중학생들을 너무 초등학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거 사실? 그렇죠? 자, 그다음 아무튼 이런 불만을 차치하고 그는 자신이 파는 물건이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트럭 행생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되어 있죠. 이것 미출세요. 이게 나의 또 주관적 생각입니다. 그 서술자라고 할게요. 서술자에게 또 주관적 평가라고 할게요. 평가가 들어가죠. 손님이 없을 때는 내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다듬는 몰두하는 사람이고 호박 한 개를 집을 때도 두 손으로 조심조심 그것을 받들어 올립니다. 자기가 팔고 있는 쑥갓이나 양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가 다른 회자를 입 밖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늘이나 포도, 쪽파나 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합니다. 그것들이 왜 좋은 물건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리기 회식입니다. 이 마늘 보세요. 그러니까 대사가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어느 한 군데 흠이 없잖아요. 요렇게 붉은색하고 중간짜리가 상품이죠. 반듯하게 페인 줄을 보세요. 짜게 매면 어김없이 8쪽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마늘을 파는 사람이 좀 나오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 말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나 그날로 이 장사 저번 치울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이 대사를 통해서 첫 번째 채소에 대한 뭘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채소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뭐랄까 자신감 플러스 자부심. 플러스 자부심. 이런 것들도 다 무슨 제시? 다 간접 제시, 대부분. 직접 제시는 아까 무뚝뚝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쵸? 내가 보기에는 만약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당사를 집어치우는 것을 끝낼 그가 결코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의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예술가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미치세요 여기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토록의 그는 분명 예술가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글쓴이의 예상은 뭐예요? 서술자의 예상은 뭐예요? 만약에 진짜로 더 좋은 자료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적는다. 적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자부심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쓰세요. 자부심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가져오겠죠. 왜냐? 예술가는 자존심이 세니까요. 그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요. 네. 이거 김대호 씨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서도 우리의 포부나 어떤 친근함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죠? 김대호 씨 이거 진짜 내용이 별거 없는데 앞에 거 그렇다 쳐도 다음 내용 볼게요. 김대현 씨는 느리고 길다. 미쳐주세요 이거. 김대현 씨는 느리고 길다. 이제 내용이 또 바뀌었죠. 김대현 씨에 관한 무슨 생각이에요? 나의 평가입니다. 또 서술자의 평가죠. 이게 서술자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간결한 인물 묘사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것이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평가한 것을 믿을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동의할 거라는 거. 왜냐하면 그처럼 길고 느린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김대호 씨는 도대체가 빠릿빠릿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쵸?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김대호 씨의 특이에 느린 듯한 걸음에 승리를 붙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졌다. 그래봤자, 이 괄호 치세요 여기는. 그래봤자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다리가 길잖아요. 두 걸음 걸을 때 한 발짝만 옮겼는데 뭐하라고? 시작해? 그런데요 라고 돼 있죠. 이거 무슨 성격이에요? 느긋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으면 낙천적인 거라고도 나옵니다. 낙천적. 이런 거 직접 제시가 간접적이에요. 대사 통해서 전달했으니까 간접 제시. 이것도 당연히 간접적 제시로 전달하는 거겠죠.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그마치 1m 86cm입니다. 저랑 선생님이랑 비슷하네요. 귀를 가지고 있으니 벚꽃도 그만큼 넓은 게 사실입니다. 김대현 씨는 하도 길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부분에 통증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키가 크다 보니 신체에 여러분도 남들보다 유별나게 깁니다. 얼굴도 길고 코도 길고 손가락도 깁니다. 김대현 씨는 팔도 길어서 옆 책상에서 무엇을 집어려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를 앉은 채 팔만 뻗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현 씨는 말도 아주 느리느리 말꼬리를 길게 빼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질 급한 누구는 김대현 씨를 만났다가 답답해서 혈압이 올랐다는 소문도 있고. 이거 뭐예요? 과장법입니다. 과장입니다. 그쵸? 실제로 어떤 친구는 한술 잡고 일어나서도 김대현 씨의 말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더라는 실험 보고까지 하고 있는 성격이다. 과장법이 이게 다 과장법입니다. 이 과장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대호 씨 느리다. 그냥 김대호가 느리다라는 거. 느리다라는 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느린 것을 느린 성격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과장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소설이어도 그는 자신이 길다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제가 긴데요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한다. 제가 긴데요. 전화벨이 울린다. 김대호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사무실 내의 모든 눈이 그에게 쏠린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김대호씨를 바꿔달라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는 특유의 느린 듯한 말투를 해요. 제가 긴데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긴데요가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런데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입니다. 혹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직역하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그런데요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런데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데요는 저입니다라는 뜻이. 그렇죠? 그러면 모두들 웃음을 찾지 못하고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로는 제가 길다 라는 뜻으로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얘는 키가 186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 혹여라도 전화를 건 상대방이 못 알아듣다고 묻기로 하면 제가 이번엔 더욱 박자로 또박또박 되면 제가 긴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긴데요라고 부릅니다. 그의 별명은 김대호스가 속한 사무실만이 아니라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 언제부턴가는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를 별명으로 부르는데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오는 별명에 통하는 것만 보아도 자 밑주세요 여기 김대호 씨의 대인관계가 아주 원만한 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간접제시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이것도 간접제시예요. 어떤 성격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격이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하고 친근한 성격이라는 거죠. 친근한 성격을 간접 제시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인물에 관련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로 그는 키가 큰 만큼 이해의 길이도 길고 느리고 낙천적인 만큼 여기 낙천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키가 큰 만큼 여기 괄호치세요. 이해의 길이도 길고 낙천적인 만큼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품성이 있다. 이거는 직접 제시입니다. 여기는 직접 제시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차이가 뭐예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느냐 아니냐거든요. 이거는 서술자가 직접 얘기해주거든요. 물론 나의 관점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직접 제시가 없어요. 서술자니까. 그 다음 그의 미덕은 품성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노리긴 하지만 맡은 일만큼은 이거 미치세요. 맡은 일만큼은 빈틈을 채내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 어떤 성격이라고 그래요? 성실하고 꼼꼼하다. 맞습니다. 꼼꼼한 성격. 그렇죠? 덤벙거리지 않으니 실수도 없고 지득한 성격이라 작게를 부를지도 몰라 하자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람들은 김대호 씨를 사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는 외국 사람들은 김대호 씨에게 이런 충고까지 합니다. 김대호 씨 장가를 가고 싶으면 느린 말투부터 고쳐라. 아니 제가 김대호는 전화 오는 말버릇부터 고치자고 지난부터 겨우 아가씨 하나 소개해줬더니 김대호 때문에 어긋나고 말았잖아. 뭐더라? 전화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촌스러운 미술생 전화 받는 것만 봐도 얼마나 촌스러운 사람인지 당장 알겠다 나 라고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일반적 인식은 김대호는 어떻다? 는 촌스럽다는 거. 됐죠? 근데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를 좋아하지만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그것만 봤을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촌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누구의 말씨까지 흉내낸 그 친구는 노총각 김대호 씨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리고 혼자서 웅얼웅얼 걸 여러 번 연습합니다. 서성이 느린 사람이라 연습이라 그것도 며칠을 응원하는데 마침내 오늘부터는 김대호가 아니라 김대호로 돌아왔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릇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무실 식구들은 모두 그의 입에 터져나올
세련된만 이게 뭐예요? 뭘 기대하고 이 세련된말 뭐겠어요? 저입니다. 아니죠. 제가 김대웅입니다. 이걸 기대한 거죠. 수거리 진짜. 그런데 김대웅 씨는 큰 기침하고 수화기를 듣고 전화를 건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김대웅 씨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다고 해요. 네, 제가 전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사무실이라는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일로 김대현씨는 김대효에서 제가 전대요 라는 김별명까지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끝으로 더 이상 김대로 고치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외치세요. 에이 저는 아무래도 김대효가 어울려요. 사실로 저는 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뭐예요? 자신의 별명은 뭐 한 거예요? 별명을 수용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순박하고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앞부분 앞에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낙천적인 거. 그냥 항상 좋게만 생각하는 성격이다. 정말이다. 그는 길다. 그리고 느리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옆에 이렇게 길고도 느린 사람이 존재하는 것에 그것도 행복한 일일 것이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핑 돌아가는 혼 빠진 세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현대의 김대호 같은 성격도 필요하다는 거죠. 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요즘처럼 정신을 갖게다. 그래서 우리의 김대호 씨는 오늘도 전화에다가 이렇게 느린 듯한 말투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대호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그래서 갈등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일단 외향 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어떤 식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앞에는 또 이 세 명이 쭉 나왔죠. 김파우 아줌마, 황떡무자 아저씨, 그리고 김대호 씨. 얘네들은 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가치 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별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걸로 끝인 겁니다. 됐죠?